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2011년 11월 일본 오사카 경찰서로 한 여성이 힘겹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 여성의 행색을 본 경찰관들은 순간 멈칫했죠. 몸무게가 30kg 정도 삐쩍 말라서 눈에는 파랗게 멍이 들어 있었고 눈꺼풀은 담뱃불로 지진 화상이 남겨져 있었거든요. 한눈에 보기에도 누군가에게 폭행당한 흔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녀가 겨우 입을 뗐습니다. 스미다의 강압에 못 이겨서 어머니를 창고에 가둬놓고 죽였어요. 이 충격적인 살인 자백에 경찰은 곧 수사에 돌입했고 여성이 살던 집 근처 창고에서 드럼통 하나를 발견합니다. 이 드럼통을 열자 안에는 60대 여성의 시신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아까 그 여성의 친어머니였죠. 그때부터 경찰은 스미다라는 사람에 대해서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스미다가 일본 범죄 역사에 길이 남을 잔혹한 악녀라는 건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사건의 주인공 스미다는 아주 평범해 보이는 60대 노인이었습니다. 아까 스미다의 강압에 못 이겨서 어머니를 죽였다고 했었죠. 이게 가능할까요? 저도 처음엔 이 코드숨을 쳤지만 정말 믿기 힘든 실화였고 심지어 스미다 주변에는 수많은 공범들이 존재합니다. 일본에서도 정말 유례없는 사건이었죠. 워낙 얽혀있는 사건이라서 제가 아주 간결하게 요약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 시신으로 발견된 여성은 오에카츠코라는 66살의 노년 여성이었습니다. 이 스미다를 비롯한 공범들은 오해 가족들과 2011년 9월부터 약 2달간 함께 동거를 했는데 그 기간 동안 스미다와 공범들은 오해의 딸과 사위들에게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을 했고 급기야 자신들의 손으로 어머니이자 장모인 오에카츠코를 폭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스미다의 지시에 따라서 창고에 오해를 감금한 후 최소한의 밥과 물만 주면서 폭행과 고문까지 이어졌는데 이걸 버티다 못해 오에카츠코는 끝내 사망했고 이 스미다와 그의 행동대원들은 그 시신을 드럼통에 유기했던 거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해 사건 이전에 스미다의 지시로 사망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게 쏙쏙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스미다가 소유한 한 주택에서는 세 구의 시신이 한꺼번에 발굴이 되는데요. 콘크리트가 두텁게 발라진 집 방바닥을 경찰이 뜯어보니까 그 안에는 방부제와 방치제로 덕지덕지 말라서 마치 썩다 만 듯한 거대한 비누덩어리 같은 시신 3구가 발견됩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모두 스미다의 주변인과 가족들이었고 기록상으로 10년 전쯤 실종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2008년에서 9년쯤 스미다에 의해서 살해된 후 그 집에 안매장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시신은 계속해서 발견됩니다. 2012년 10월 오카야마현 향구 앞바다에서 이 시신이 든 드럼통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이 일주일 정도 이 바닷속을 뒤져가면서 드럼통을 발견했는데 그 속에는 심하게 부패한 50대 남성의 시신이 들어있었죠. 신원을 조사해봤죠? 그랬더니 그 시신은 스미다의 입양 동생인 미에코의 시동생 하시모토였습니다. 여기서 미에코는 입양 동생이자 이 스미다의 오른팔 같은 존재예요. 그리고 죽은 이는 미에코의 남편의 동생인 거고요. 알고 보니 하시모토는 1년 전에 실종된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상해요. 이 집안에 유독 사건 사고가 많은 거예요. 보니까 1987년에 하시모토의 어머니가 실종되었고 2005년에는 하시모토의 형이자 아까 하수인이라던 미에코의 남편 히사요시가 스미다랑 다 같이 섬에 놀러 갔다가 의문의 실족사를 당한 게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이번엔 동생 하시모토까지 드럼통에서 발견되었죠. 그 중심엔 늘 스미다가 있었고요.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앞서 시신 세고가 나온 스미다의 집은 사실 스미다 전 남편의 동창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남편의 친구 집이라고요. 이 사람을 A씨라고 칭할게요. 스미다를 만난 후 그 집안 전체가 비극을 맞이합니다. 공무원으로 열심히 일을 하던 A씨가 돌연 2002년에 갑자기 실종이 되었는데 그 이후로 어찌된 일인지 스미다가 그 집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뜻이겠죠. 어쨌든 더 수상한 점은 이후 A씨의 어머니, 남동생, 여동생이 2003년과 2007년 사이에 차례대로 행방불명되었고 지금까지도 실종 상태로 생사조차 알 수 없다는 점이었죠. 이들 또한 모두 스미다와 함께 생활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가능할까 좀 머리 아프시죠? 근데 이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좀 더 과거를 살펴봤더니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아요. 1999년 스미다와 함께 지내던 사촌 동생 부부가 있었는데 이들 부부 아들이 함께 살던 아파트에서 갑자기 떨어져서 의문사했습니다. 게다가 용적공이었던 또 다른 사촌은 1998년에 스미다 주변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들만 벌어지고 있다라는 말을 남긴 이후 실종되었고요. 이렇게 스미다의 친척 일가뿐만 아니라 하시모토 일가, 그리고 맨 처음 등장한 오에 일가, 거기에 또 그들의 지인까지 이 모든 인물들은요, 좋게 끝나면 실종이었고 아니면 돌연사 혹은 이 잔혹한 방법으로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중심에는 스미다가 있었고요. 도대체 그녀는 어떤 인물이었고 무슨 방법을 통해 이 많은 인원들을 가스라이팅하고 살해했던 걸까요? 지금부터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계속 기억될 일본 희대의 양년 스미다 미요코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스미다 미요코, 그녀는 게이샤인 어머니와 건축 일을 하던 아버지 사이에서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릴 때부터 다소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는데 중학교 시절에 또래를 폭행해서 소년원에 가기도 했고 그 이후로도 계속 비슷한 일로 학교에 문제아가 되죠. 선생님들조차도 그녀가 속한 바는 정말 맞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는 이젠 성매매 알선으로 경찰서를 들락거렸고요. 또 젊은 나이에 술집을 운영하면서 성매매 업주를 했다는 소문까지 떠돌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스미다가 40세가 되던 1987년 본격적으로 악마의 본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최초의 희생양은 자신의 입양 동생이자 하수인인 미에코의 시어머니였습니다. 여기엔 미에코도 공범이었죠. 시어머니를 살해한 후 그 유산이 미에코의 남편 히사요 씨에게 상속이 되거든요. 근데 얼마 안 가서 히사요 씨 또한 의문의 실족사를 당합니다. 그 사건도 알고 보니까 이 스미다와 미에코가 남편을 코끼리 절벽이라는 관광지로 데려가서 여기서 사진을 찍어준다는 핑계로 실족사를 하게 만든 거죠. 그렇게 유산은 고스란히 아내인 미에코의 차지가 되었고 그 미에코를 지배하는 스미다와 함께 두 사람은 사망보험금으로 사치스러운 생활을 누리게 됩니다. 그럼 앞서 드럼통에서 발견된 히사요 씨의 동생 하시모토는 어떻게 죽었을까요? 미에코의 시동생 하시모토는 어머니와 형이 스미다가 등장한 후 워낙 갑자기 사망을 했잖아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뒤를 캐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결국 스미다와 그 일당들에게 살해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고로 그 일당이라는 건 하수인인 미에코 외에도 여러 인물들을 말합니다. 1990년 초 스미다는 타깃을 바꾸는데 우연히 가족 장례식에서 큰 어머니를 만났고 그걸 계기로 자신의 사촌 일가들과 어울리게 됩니다. 워낙 신뢰관계를 형성했는지 급기야 그 집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게 돼요. 스미다가 들어오면서 지옥이 시작됐죠. 스미다는 사촌 부부에게 물건을 고액으로 강매시키면서 현금을 뜯어갑니다.
또 치매가 있던 큰 어머니를 좀 꼬드겨서 기어이 큰 어머니 소유의 땅을 자기의 이름으로 양도받기도 했고요. 그렇게 이 가족도 스미다로 인해 무너졌죠. 시간이 지나서 2003년부터는 전 남편의 동창 A씨 일가와 친해졌습니다. 그녀는 이들 가족과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A씨의 어머니 연금을 몰래 빼돌렸고 A씨가 실종된 후 이 집도 자신의 명의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렵 스미다는 거구인 자신의 사촌 조카를 나름 보디가드로 삼았는데 주변에다가는 이 사람이 전 야쿠자의 조직원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아마 그때쯤이었을 거예요. 스미다는 자신의 사촌 조카뿐만 아니라 건장한 청년들을 항상 대동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근 식당에서는 스미다가 거구의 청년들과 밥을 먹는 것이 목격되었고요. 심지어 이들이 온갖 행패를 부리고 다녀서 식당 주인들은 돼지 군단이라고 부르면서 치를 떨었죠. 바로 이 돼지 군단이 스미다와 추후 범행을 같이 하는 하나의 일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A씨가 실종되고 스미다에게 모든 것을 빼앗겼다고 했는데요. 피해자는 더 많았습니다. 이번엔 A씨의 여동생과 친해지면서 급기야 여동생은 남편과 두 딸을 데리고 스미다의 집에서 살게 됩니다. 얼마 후 스미다의 이 정신적인 지배와 가스라이팅을 견디다 못해 부부는 야반 도주를 하게 되는데 이게 실패했는지 여동생은 결국 의문의 객사를 하게 되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직 두 딸이 남았죠. 딸은 도망가지 못한 채 스미다의 집에 남아 있었는데 그중 큰 딸은 앞서 콘크리트 방바닥에서 나온 시신 3구 중 한 명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건 바로 작은 딸의 존재였습니다. 죽음을 맞이한 언니와는 달리 작은 딸은 이 스미다의 예쁨을 듬뿍 받았는데 결국 그녀는 스미다의 입양 아들과 결혼을 해요. 이거 정리를 해보면은 이 스미다 전 남편의 친구 A씨의 가족들은 다 실종이 되었거나 살해되었고 또 A씨의 여동생의 이 작은 딸은 이 스미다의 아들과 결혼을 한 거죠. 참고로 여기서 등장하는 스미다의 아들은 또 친아들이 아닌 이 미에코에게서 빼앗아서 자신의 아들로 키운 아들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지 정말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이렇게 살벌한 일들을 해오던 스미다는 결국 앞서 이 오해 살인 사건으로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오해 가족들을 어떻게 괴롭혔는지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스미다는 오해 일가족과 친해진 후 서로를 이간질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오해 사위에게는 영무원 같은 건 그만두고 네가 카페를 차리고 싶어 했으니까 카페를 차리라면서 꼬드겼고 또 그의 아내에게는 남편이 사업한다고 저 정신 못 차리는데 헤어지라면서 엄청 이게 부부 사이를 멀어지게 해요. 근데 또 이간질이 먹혔습니다. 부부 사이가 소원해지자 대뜸 오해에게 너네 자식과 사위 때문에 이 집안이 어수선하니까 손주들을 우리 집에서 지내게 해라면서 말도 안 되는 호의를 베풀어요. 그렇게 아이들이 스미다의 집으로 가니까 거의 인질처럼 잡히게 된 거고 이후 불안해하던 오해 일가족 전체가 한꺼번에 스미다의 집으로 이사를 오면서 원치 않은 동거가 시작되죠. 그런데 이때 스미다는 아주 철저하게 이들을 조정했습니다. 특히나 아파트 현관 열쇠를 밖에서만 잠글 수 있게 바꿔서 오해 일가가 아예 마음대로 넘나들 수 없도록 만들었어요. 거의 감금 수준인 거죠. 끝내 오해의 두 딸과 그 사위는 스미다에게 놀아나서 어머니이자 장모를 폭행 후 살인까지 저지른 이 공범이 되었고 끝내 자신들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수많은 가족들이 스미다에 의해서 철저히 무너졌는데 들으면서도 이게 가능한가? 이게 진짜야?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100% 실화입니다. 자, 그럼 스미다는 통제와 살인을 통해서 도대체 뭘 하고 싶었던 걸까요? 답은 두 가지로 추정됩니다. 첫 번째는 돈, 그리고 두 번째는 복종?
보험금을 노린 살인도 있지만 그저 도망친다는 이유로 또는 굴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참한 살인을 저질렀으니까요. 있습니다. 그리고 공범인 미에코는 사망보험금으로 각각 고급 차를 끌고 다니면서 극도로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겼습니다. 또 5의 일가를 감금한 이 아파트 안에 무려 26억 원에 달하는 귀금속과 사치품들이 즐비해 있었다고 해요. 또 스미다는 짬짬이 자신의 신복인 돼지군단과 함께 일본 각지의 파친코를 다녔고 고급 식당에서 돈을 펑펑 썼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여왕놀이를 즐겼던 건데요. 그녀를 따르는 돼지군단이나 또 살인을 모의한 공범들 중에서 스미다의 말에 반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철저하게 사람의 생각을 조종했고 또 철저하게 내가 네 위에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상기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정말 충격적인 반전을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수많은 살인, 실종 사건 중 스미다가 직접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힌 사건은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황당 그 자체죠. 자, 그럼 60대였던 스미다 미요코의 명령을 군말 없이 수행한 사람은 과연 누군지? 크고 작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그중 주요 공범은 그녀의 입양 동생인 미에코, 그리고 아까 피해자의 둘째 딸이 며느리가 된 거 기억하시죠? 그 사람, 마지막으로 돼지군단 중 리더격인 행동대장 1명, 이렇게 총 3명이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지난 20년 동안 스미다는 오직 돈을 목적으로 최소 5그룹의 일가족을 연쇄 살인하고 또 실종시켰습니다. 이 사건의 전말이 알려지고 스미다가 구속당할 당시에 실종 및 살해 추정 인물들만 최소 14명이라고 하는데요. 여론에서는 그녀의 이런 악랄하고 잔혹한 병명에 사형을 시켜도 모자라다 최고형을 받아야 한다 라는 목소리가 커졌고 그녀의 형량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하지만 스미다는 법의 심판을 받기도 전인 2012년 12월 혁오현 유치장에서 목을 졸라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 바람에 사건의 동기와 경위, 더 많은 공범들의 존재, 여죄 등을 밝히는 것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죠. 그렇게 주범이 사망하면서 주요 공범들에게만 10년에서 20년까지의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혹시 아직도 왜 가스라이팅을 당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밖에서 보면 그저 가해자의 피해서 도망치면 끝날 일일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정작 당사자는 발을 빼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가해자는 이미 그 사람의 자아를 파괴했고 또 도망칠 의지 자체를 꺾으면서 결정적으로 피해자의 생각 자체를 틀린 것처럼 만들어요. 오늘의 사건은 가스라이팅이 도대체 어디까지 극악무도해질 수 있는지 정말 잘 보여줄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타까운 점은 여러 가정을 완전히 파탄낸 이 범인 스미다가 어떠한 사과도 없이 또 법의 심판도 받지 않고 삶을 끝냈다는 게 전 오히려 이게 더 화가 나는데요. 그렇게 스미다는 희대의 악녀, 희대의 뻔뻔한 연쇄 살인마로 기억되겠죠.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요 사건 파일에서는 처음 뵙죠. 디바달리아입니다. 2000년대 초중반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희대의 보험살인마 엄인숙 사건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엄인숙은 본명보다 엄여인이라는 호칭으로 더욱더 유명한데 2005년 당시에는 범죄자의 신상 정보가 비공개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005년 2월 13일 119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여기 병원인데 지금 불 났거든요? 서울 강남에 위치한 화상치료전문병원에서 갑작스러운 화재가 발생합니다. 다행히도 불길이 빠르게 사로잡힌 덕분에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바로 현장에 출동한 수사팀은 최초 발화 지점을 찾아 병원 곳곳을 수색했습니다.
그러던 중 계단에 눈에 띄는 물건을 발견하게 되는데 강아지가 그려진 쇼핑백이었어요. 그 안에는 휘발유가 담긴 페트병이 들어있었습니다. 단순 화재가 아닌 방화로 의심되는데요. 경찰은 즉각 병원 내부와 주변 건물의 CCTV를 탐색했고 불이 났던 그날 밤 인근 편의점에서 똑같은 쇼핑백을 구입한 사람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같은 사람이 바로 옆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사는 모습도 포착되었죠. CCTV 속 인물은 신장 167cm의 가녀린 체격의 긴 생머리인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용의자는 머지않아 방화 미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죠. 그녀의 정체는 29살의 엄인숙. 근데 형사들이 그녀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엄씨가 엄청난 미모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강남경찰서에 근무하던 한 형사는 평소에 연예인을 정말 많이 봐왔는데 저렇게 예쁜 여자는 처음이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물론 생김새와 범죄는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그녀가 도대체 왜 이 방화를 저지른 것인지는 모두가 의문이었는데요. 근데 엄씨가 형사를 당황시킨 것은 외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돌연 졸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앉아있던 자리에는 소변이 흘러 있었죠.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근데 이상한 게 몸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습니다. 얼마 후 한참 만에 입을 뗀 엄씨.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타오르는 불꽃만 보면 죽은 우리 딸이 아른거려요. 무슨 말일까요? 들어보니까 사건으로부터 5년 전인 2000년, 엄씨의 3살 난 딸이 뇌진탕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를 때 아이를 화장시켰는데 이때부터 불꽃만 보면 아이의 얼굴이 아른거린다고 고백하는데요. 아무래도 딸을 잃은 트라우마로 인한 방화 충동으로 보였죠. 조사 결과 딸이 사망했다는 진술은 사실이었습니다. 게다가 현재 그녀는 아픈 3살 배기 또 다른 아들이 있었는데 경찰은 그녀를 구속시키면 아픈 아들을 돌볼 사람도 없고 여러 가지 상황상 불구속 수사로 진행하게 되죠. 그런데 며칠이 지난 어느 날 경찰서에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얼마 전 조사를 받았던 엄씨의 남동생이었는데 그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상당히 의아했어요. 저희 누나 주변에는 항상 안 좋은 일만 생겨요. 동생의 말로는 누나가 결혼을 2번 했는데 첫 번째 매형과 두 번째 매형 모두 돌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누나 옆에 있는 누군가는 항상 다치거나 죽는다는 섬뜩한 이야기였죠. 형사는 이에 의아함을 느꼈고 은밀히 내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우선 최근에 사망한 이 2번째 남편 홍 씨부터 꼼꼼히 살펴보기로 했어요. 당시로부터 3년 전인 2002년 5월, 홍 씨는 서울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엄 씨를 만나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홍 씨와는 달리 엄 씨는 꽤나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듯해 보였어요. 그녀의 말은 명문대학교에서 유아교육과를 졸업 후 유치원 교사 일을 했다고 하는데요. 또한 그녀의 오빠는 육군사관학교에서 근무하며 남동생은 미국에서 유학 중이라고도 하죠. 홍 씨와 엄 씨는 빠르게 가까워졌고 같은 달 동거에 돌입합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02년 11월, 홍 씨는 느닷없이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꼬리뼈가 다치는 사고를 당합니다. 참고로 그는 키가 184cm에 90kg, 검도 4단의 스포츠 마니아였는데 그런 그가 넘어져서 다치는 건 결코 흔한 일이 아니었죠. 근데 더 이상한 건 그가 사건 전후의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이번에는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오른쪽 눈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병원에 가보니까 안구에 무언가가 뚫고 지나가는 흔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역시나 아무런 기억도 하지 못합니다. 홍 씨 가족에 의하면 이때 엄 씨는 병원에서 지극정성으로 홍 씨를 돌봤다고 합니다. 둘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엄 씨와 홍 씨 사이에서는 임신을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엄씨는 곧장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홍씨는 2003년 2월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죠. 사망 원인은 세균 감염으로 인한 합병증인 봉화지겸. 근데 이후 엄씨의 행보가 정말 뜻밖이었어요. 그녀가 홍씨와의 영혼 결혼식을 올린 것이었습니다. 홍씨의 가족은 그런 엄씨에게 너무도 고마워했죠. 가족들의 말에 의하면 그녀는 평소에도 워낙 싹싹하고 살가웠기 때문에 엄씨를 다들 좋아라 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여기서 혼란에 빠지게 되죠. 물론 홍씨의 죽음이 굉장히 갑작스럽긴 하지만 엄씨에게는 이렇다 할 혐의점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찰은 앞서 사망한 첫 번째 남편의 케이스도 살펴보기로 합니다. 경찰은 그의 기록을 살펴보는데 여기서 충격적인 내용이 발견돼요. 첫 번째 남편이 결혼 생활 4년 동안 무려 10번이 넘게나 입원한 기록이었습니다. 이 중 2번은 뇌진탕이었는데 두 번째 남편과 마찬가지로 본인이 어떻게 넘어졌는지 기억하지 못합니다. 또 같은 루트로 첫 번째 남편 또한 실명했고요. 역시 사건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었고 끝내 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첫 번째 남편과 두 번째 남편이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그 원인이 너무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두 남편의 공통점은 모두 같은 여성을 아내로 두었다는 것. 경찰은 즉각 엄씨를 소환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게 이 경찰이 그녀에게 체포영장을 내밀자 엄씨는 발작을 일으키며 또 한 번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 거예요. 병원으로 곧장 옮겨졌지만 역시나 몸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어쩔 수 없이 그녀를 또 한 번 입원시켰고 그러면서 엄씨의 주변인, 즉 이 가족들을 살펴보기로 해요. 와, 근데 여기서 또 끔찍한 게 엄마와 오빠 모두 실명 상태였습니다. 진짜 이 여자 뭐죠? 그렇게 어민숙의 끔찍한 범행이 서서히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강원도가 고향인 엄씨는 1976년 이남 1녀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학창시절부터 문제아로 유명했는데요. 고등학교 때는 절도를 했다가 강제 전학을 당하기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연예인 뺨치게 예쁜 외모로도 유명했죠. 고등학교를 졸업한 엄씨는 서울에서 보험 설계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그녀가 두 번째 남편에게 말했던 것들 기억하시죠? 유치원 선생님, 육군사관학교에서 일하는 오빠, 유학파 남동생까지 싹 다 거짓말이었어요. 1997년 엄씨는 첫 번째 남편인 이 씨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둘 사이에서는 딸이 있었는데 앞서 이야기한 대로 3살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남편 이 씨는 이사심센터에서 일하면서 생계를 이어나갔습니다. 근데 반면 엄씨는 허영심이 많고 사치가 심했는데 딸을 잃은 슬픔을 쇼핑으로 풀었다고 해요. 물론 이건 절대 일반적이지 않은 행태입니다. 2000년 3월 엄씨는 한 달 사이에 남편 명의로 무려 4개의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상해부터 사망까지 제각각이었는데 수령인은 모두 엄씨 자신이었어요. 바로 그녀는 우울증 치료를 이유로 정신과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았습니다. 한 달 후인 2000년 4월 엄씨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비타민 음료야. 이런 거 먹어야 몸에 좋다네. 사실 그 음료에는 수면제를 태웠었어요. 남편이 몽롱한 상태가 되자 밀어 넘어뜨려서 뇌진탕을 입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목류병으로 인한 사고로 가장해 보험금을 타냈죠. 그녀의 범행은 점점 더 악랄해졌습니다. 한 달 후, 엄씨는 남편에게 또다시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여요. 남편이 잠에 들자 그의 오른쪽 눈을 오핀으로 찔러 실명시켰습니다. 그로부터 약 1년 후인 2001년 6월, 그녀는 남편에게 또다시 수면제를 먹였고 이 씨가 깊게 잠들자 펄펄 끓는 기름을 얼굴에 그대로 들이부었습니다. 와, 정말 잔인합니다. 엄씨는 주변을 속이기 위해서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는 척을 했고요. 퇴원한 지 몇 달 후
그녀는 남편이 약에 취한 사이 칼로 그의 복부를 찔러 자해한 것처럼 꾸몄고 결국 남편 이 씨는 2002년 3월 병원에서 고통스러운 생을 마감했습니다. 엄 씨가 2년 동안 남편에게 저지른 크고 작은 범행은 모두 58번. 그녀는 총 2억 8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이 첫 범행 당시 그녀의 나이가 겨우 24살이었어요. 그렇게 첫 번째 남편 이 씨의 장례를 치른 지 불과 2달 만에 그녀는 두 번째 남편 홍 씨를 만났고 그녀의 범행은 또 다시 반복되었습니다. 두 번째 남편이 욕실에서 꼬리뼈를 다친 것, 실명한 것 모두 그녀의 짓인데요. 끔찍하게도 두 명의 남편이 죽은 후에도 그녀의 악행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먹잇감은 다름 아닌 자신의 엄마. 2003년 7월, 엄 씨는 자신의 고향인 강원도를 찾았습니다. 엄 씨는 엄마에게 건강음료라며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건넸고 그녀가 잠들자 엄 씨는 또다시 주사 바늘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엄마 양쪽 눈을 찔렀죠. 이로 인해 엄 씨의 어머니는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같은 해 11월, 엄 씨의 네 번째 타깃은 바로 친오빠입니다.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했고 오빠가 깊게 잠들자 양쪽 눈에 염산을 넣어 실명시켰죠. 자, 근데 여기서 드는 궁금증. 그녀는 왜 반복해서 눈을 노렸을까요? 그건 당시 실명보험금이 사망보험금 다음으로 액수가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녀가 보험사에서 타낸 금액은 총 5억 9천만 원. 체포된 엄인숙, 범행 일체를 순순히 인정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했어요? 경찰의 질문에 그녀는 딸이 죽은 후 심한 우울증에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라고 진술했습니다. 즉, 이 마약 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건데요. 근데 이상한 게 마약 검사에서 아무런 반응이 검출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또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료진이 그녀의 정신 상태를 검사했는데 엄인숙은 꾀병에 능하고 경계성 인격장애가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험금 대부분은 그녀가 단지 먹고 놀고 사고 싶은 것들을 사기 위해 사용된 거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보험 사기와는 달리 엄인숙이 정말 소름 끼치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그녀는 엄마와 오빠가 실명한 틈을 타 가족들이 살던 아파트를 몰래 팔아넘겨요. 하지만 이 사실이 들통날 것 같으니까 돌연 집에 불을 지르게 됩니다. 다행히 불은 진화됐지만 이 때문에 가족들은 중화상을 입었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범죄는 보험금과는 전혀 상관없는 지인들에게도 계속되었습니다. 2005년 1월, 강원도 친정집에 불을 낸 후 엄 씨는 갈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녀는 예전에 자신의 집에서 일을 하던 강 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초지종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면서 한 달간만 머물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래서 강 씨는 방 하나를 내줬는데 한 달이 다 되어도 나갈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에 강 씨는 혹시 언제쯤 나갈 거예요? 라고 물었고 엄 씨는 곧 나갈 거라고 대답을 했죠. 집을 나가기로 약속한 당일, 그녀는 강 씨의 가족이 모두 잠든 새벽에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강 씨 가족 4명 중 남편이 사망을 하게 되고 강 씨와 두 자녀들은 화상을 입었죠. 엄 씨에게 왜 불을 질렀냐는 질문에는 집에서 나가달라고 하니까 그냥 화가 나서 불을 질렀다고 대답했습니다. 근데 정말 소름 돋는 게 가장 처음에 엄 씨가 방화부 업무로 잡혔던 이 화상 전문 병원, 여기가 바로 강 씨와 그녀의 아이들이 입원한 병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엄 씨는 이 병원까지 찾아와서 불을 질렀던 거예요. 엄 씨는 그 외에도 자신의 지인 30대 유 씨에게 접근해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건넨 뒤 480만 원을 갈취했고요. 또 다른 희생양도 있었습니다. 당시 엄 씨는 두 번째 남편인 홍 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기르고 있었는데 아들이 희귀병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었어요. 엄 씨는 같은 병실에 있던 한 환자의 여자친구 20대 전 씨를 노렸습니다.
그리고는 20대 전 씨의 신용카드를 훔쳐 900만 원을 사용했죠. 그 와중에 엄 씨의 아들이 사망하자 엄 씨는 자신을 위로해달라며 전 씨의 집에서 하룻밤 묵게 되는데 그날 저녁 이 같은 수법으로 전 씨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수를 먹였고 전 씨가 이미 정신을 차렸을 땐 그녀의 눈은 녹아버린 상태였습니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어민숙이 죽이거나 상해를 입힌 사람들은 모두 10명. 이쯤 되니까 그녀의 딸과 아들도 어민숙이 죽인 게 아닌가 의심이 되는데요. 2006년 12월 어민숙은 총 10가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녀는 반사회성 성격장애 테스트에서 40점 만점에 40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는 역대 흉악범 중 최고 점수입니다. 어민숙은 수감된 후 형사에게 브랜드 속옷이나 메이커 칫솔 같은 제품들을 당당히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를 들어주지 않으면 협박성 말을 하기도 하고요. 현재 나이 47, 청주 여자교도소에 17년째 수감 중인 엄 씨는 잦은 싸움을 일으켜 위험인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에 눈을 멀어 사람들을 죽이는 극악무도한 사이코패스 어민숙. 그녀가 영영 사회와 격리되어 두 눈을 감는 그날까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금요 사건 파일 디바달리아였습니다.